첫 시간 함께 하시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효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화두는 HLB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바이오 시장 강세를 좀 기강을 하면서 이제 그 선두주자로 달려갔던 HLB가 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느냐 아마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이 HLB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만큼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이제 결국에는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더불어서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제 이 HLB를 시작으로 다른 바이오주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HLB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대응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할지는 개별적인 또 고심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VMAX 좀 빨리 켜드리고요. 네, 지금 아침에 하한가 물량 쌓여 있는 거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벌써 보니까 2,200만 주, 오늘 뭐 한 60만 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됐군요. 그래도 2,200만 주가 쌓여 있는데 이 상황 일단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일단 HLB와 관련해서 일단 오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개요, 전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HLB가 사실은 이제 FDA 승인을 기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정확히는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과 마찬가지로 카멜리주마브랑 같이 이제 병용요법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특정 어떤 간암 치료제라든가 이 단일 제품들을 활용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여기 이제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우리가 화이자라든가 많은 백신들이 개발되기 전 단계 모습을 떠올리신다면은 결국 이제 바이오 업계들이 이 병용요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상 자체에 대한 완화 부분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HLB와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이 합작으로 이제 리보세라니까 카멜리주마브를 이제 병용해서 하는 방법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유럽 쪽에서 호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번에 이제 FDA로부터 이제 CRL 그러니까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최종 의견을 지금 서신을 받은 격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HLB 측과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두 양사 모두에다 발송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진양군 회장 입장에서는 HLB에서 뚜렷하게 뭐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항서제약에서 지금 지적받은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이 항서제약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카멜리주마브에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CMC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 제조 및 관리 부문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실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약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좀 발견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상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 임상 기관을 가고 있는 이제 BIMO 실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전쟁 중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실사를 갈 수 없다 보니 FDA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항서제약의 주가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더불어서 뭐 바이두라든가 웨이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봐도 뭐 항서제약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지금 보도가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항서제약은 아직까지 입장을 좀 내놓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HLB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단 잘못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둘러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HLB 측에서는 항서제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좀 부담을 하고 있다로 좀 오늘 장을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 이 벌어진 상황 하에서 HLB의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 혹은 앞으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겠다. 뭐 나와 있는 입장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이 CRL이 발행됐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보안 사항을 이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걸 보안을 완료하면은 FDA 입장에서는 이제 6개월 이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활동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할지 거절을 할지 이 부분들을 다시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이 HLB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이 병용요법이 이제 사실상 효과 자체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용요법 자체를 했을 때 우리가 비교 임상군을
반드시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간암 치료 쪽에서 이제 관련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도 우리가 오버 서바이벌, 그러니까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22개월 정도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대치고는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바이엘의 넥사바인데 이 바이엘 넥사바가 오히려 이제 오버 서바이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6개월 정도가 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리보세라닉과 카멜리주마블을 이제 같이 병용했을 때가 22개월이라는 거는 일단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기준으로 이제 처방을 했을 때 생존 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는 효과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제 앞서서 이제 승인이 났었던, 그러니까 뭐 이제 티센트릭이랑 이제 표적 항암제 아바스틴을 같이 병용하는 요법도 사실상 이제 OS가 이제 19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간은 늘어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통과 가능성이 기대가 높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FS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5.6개월인데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럼 이 요법 자체에서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객관적 발현율 ORR도 33% 되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타겟 치료하고 있는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는 약 3분의 1 정도의 효용성을 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이제 뭐 지금 HLB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항서제약이 실제 뭐 CMC 쪽에서 부진한 거라 하더라도 이 부분만 극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리스크는 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HLB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 CRL 자체를 지금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항서제약 측의 이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 서신이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다시 한번 그 FDA 승인을 위한 도전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뭐 다른 어떤 대안을 좀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쌓여 있는 하한가를 풀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뭔가 있나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일단 지금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투자 부분에서도 기관들도 대량 매도를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지금 이제 항서제약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FDA가 이거를 이제 승인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이걸 좀 조명을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뚜렷하게 지금 주가에 대한 항목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좀 공포 매물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지금 이제 대중 견제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인민해방군 출신 이제 기업 뭐 인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 포진한 기업은 뭐 제재를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워낙 큰 규모의 글로벌 제약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제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신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진양군 회장 말대로 정말 이제 뭐 모랄 회사들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 보도를 한 거에 따른다면은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재임상을 도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완 시기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빨리 이제 반등을 해주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말을 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중국 측에서는 또 명확한 조사를 하다 보면은 한 1주, 2주 정도가 좀 변동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이제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HLB를 시작으로 좀 이제 공포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좀 가장 걱정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업 자체에 대한 개별 이슈로서 저는 좀 여기고 싶고 오히려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 특히나 이제 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름을 알렸던 기업들이라면은 저는 일단 당분간에서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물려 있는 분들, 지금 하한가에 물량을 내놨지만 매도가 되지 않고 있는 분들,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또 이걸 매물로 내놔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좀 버텨야 될 것인지 이거 대응 전략 세우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늘 장중에서도 매물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는 뭐 다음 날에 이제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날에도 이제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오늘처럼 이제 하한가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이제 30%가 후퇴를 한다고 하면은 약 44,000원 선. 그러니까 뭐 기술적 이평으로 봤을 때는 지난 1월 중순 격에 이제 가격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제 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본다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였던 12만 9천 원까지 단기간에 돌파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뭐 최근에 이제 CPI 지수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실업률 자체도 예상보다는 너무 심하지 않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증시가 반응하는 부분들이 더 웃깁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바라는 증시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방어주의 역할을 해왔던 그동안의 바이오주도 공포 매물 나온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좀 빨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차피 뭐 오늘 장중에서 사실은 이제 이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대응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올 거를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들 오히려 반대쪽. 그렇죠. 뭔가 승인이 나고 뭔가 좋은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확률을 믿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자금을 넣는 것인데 이처럼 이제 이 FDA에서의 거절했던 사례가 일단은 항서 기업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50% 정도 두고 가시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손실이 나온다. 만약에 이제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날에도 뭐 4만 4천 원에서 지금 이제 한가 풀리지 않는다. 이때는 사실 매매 자체가 거의 가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보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들고 있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글쎄요. 일단 뭐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4,100억이 나왔고 코스피에서도 한 5,600억이 나왔어요. 매도가 코스닥 1,300억. 일단 이것은 오늘 그 미국의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에 따른 그 뭐라 그럴까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HLB에 대한 이 악재 발현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경계 매물로 인한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오전에 이제 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이제 모두 매물을 내놨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선물은 순매수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후장이 들어가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 이제 기관은 여전히 유입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지금 미국의 증시도 그러니까 S&P 500이 이제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후퇴를 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했을 때는 일단 주말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종목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뭐 CJ 시푸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률이 뭐 1000%가 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 실적 랠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레깅 효과로 나온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확정되었을 때 이제 연준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면은 지금 뭐 종목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외국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투자 자산 자체에 대해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코스피 중심으로 좀 굉장히 많이 매물을 내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현금 보유 비중을 좀 충분히 견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를 내가 이미 30% 갖고 있다.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좀 조정받거나 하이닉스가 조정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10% 20%를 더 사서 뭐 가격에 대한 어떤 시차를 좀 좁혀야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버거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각 투자를 하실 때 지금과 같은 시장이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이제 기존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산업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좀 다시 하면서 목표가를 좀 재조정한다든가 비중을 조금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지금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돌발 악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시 우리 조정을 받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이거는 투자자분들마다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는 주체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중점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아 동남아 지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일본이 역대 엔저 현상으로 지금 이제 수출 호조를 계속 달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일본 증시가 뭐 생각만큼 주가 빨리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를 동결 그리고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정부 개입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이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제 5월 이제 금통위에서는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환율적인 문제를 봤을 때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 시장이다.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는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일본의 어떤 이제 환율이라든가 선물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너무 공포심을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양식품. 오늘 우리 장 시작 전에서도 음식료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오늘 삼양식품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매출 부분들이나 실적 부분을 봤을 때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두를 나타냈던 게 어떻게 보면 농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사실은 50만 원 가까이, 50만 원까지 이제 도달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가격이 변동이 지금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밀 생산량 1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한 이제 수출이 어려울 것이다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이제 23년도에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기후. 그러니까 이제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지금도 카카오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 관련된 생산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밀 가격이 이제 지난 2년 전에 비했을 때는 상당 부분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지는 않죠. 아시겠습니다만 CJ 제일제량도 밀가루 가격을 인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수차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팬데믹 때 2020년 3월 20일 날 때 팬데믹 선언되고 나서 스타벅스에서 지금 팬데믹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뭔가 이제 구매를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아메리카노 가격을 20% 내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 끝나니까 이제 앞으로 가격이 인상합니다. 이런 얘기로 기프티콘을 몇백 장씩 사시는 분들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은 가격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마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 마진율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매출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점유율이 얼마나 바뀌냐 여기에 좀 포진을 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 5년 전에도 영국 남자 저도 이 유튜브를 좀 챙겨보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불닭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 얘기도 나왔고 또 미국의 저 유명한 여성 래퍼인 카비디가 또 마찬가지로 이 불닭볶음면 되게 재밌는 음식이다 얘기를 하면서 호조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점은 이제 해외 매출 부분들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식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수 중심에서의 수출 부분들, 내수 중심의 매출 부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출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삼양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가를 좀 초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양식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시적인 하나의 수요의 증가로 인한 현상 이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아예 펀더멘탈 자체가 글로벌화되는, 그러니까 뭔가 확 성장의 어떤 펀더멘탈로 바뀌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전자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굳이 나눠달라, 몇 대 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한 6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왜 6이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금 2년 넘게, 3년 넘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부터 해서 병목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자재값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식료품인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 엘니뇨 현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홍수 피해가 났었고 태풍 피해 났었습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거대 산불도 일어났었고요. 이런 영향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는 컸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이게 마냥 끝이냐라고 봤을 때면은 라면 값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싸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농식품의 수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31억 2천만 불이 지금 수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라면이 이제 약 3억 7,890만 불이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는 34%가 증가를 했는데 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라면 가격을 무조건 다 연동시켜서 올렸느냐? 그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북미 시장 내에서도 사실은 삼양라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유율 자체가 지금 계속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일본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수산 도조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이 점유율을 높였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서 뭐 짜파게티, 그러니까 우리가 짜파구리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브랜드화가 지금 인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찾는 시장이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6대 4 정도에서 4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비중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고는 있습니다만은 매출 비중 자체에 대해서의 점유율 싸움은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을 봤을 때 북미 지역에 이제 2020년도에 공장을 이제 준공을 했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요약을 드린다면은 저는 앞으로 이 삼양식품도 이제 어떤 변화가 되냐는 결국 이제 해외에 대한 생산 기지 구축이 빨리 되느냐가 초점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 종목 선택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의 천당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라면뿐만 아니라 뭐 김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상 같은 경우도 그랬죠. 작년에 수출했던 김치의 절반 이상이 종갓집 김치였다. 그래서 그렇죠. 뭐 코스트코에서도 아 이거 종갓집 김치 맛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아예 그냥 슬로건을 내설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들의 위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항상 주가는 마진율을 보고서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얼마나 빨리 좁혀질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축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전략들도 구빈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추격 매수 이거보다는 언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언제 매도를 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 변동을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번 6월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전면 금지를 이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는 투자 입장에서 또 이제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제 공매도 재개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기업 가치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만드시는 것은 결국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몫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증시가 워낙 이제 좀 눌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돌파가 굉장히 컸던 이런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도를 하셔서 그동안 내가 조금 손실이 났던 뭐 반도체주라든가 뭐 2차 전지주 이런 쪽을 좀 보전하는 형태로 가신다면은 좀 후에 변동이 오시더라도 좀 충격을 좀 대비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음식료주, 이거 경기 방어주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완전 성장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이 성장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이 음식료 이쪽이 워낙 마진폭이 작고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이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이 좀 변동이 보일 때는 또 가장 먼저 소외되는 게 또 이런 식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기회는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HLB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투자자들 가운데서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 주말을 앞두고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강했던 종목이나 섹터들도 지금 밀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좀 아쉽다. 오히려 이런 금요일 날 이렇게 밀릴 때 좀 오히려 종가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섹터나 종목들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식품 관련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좋은 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레깅 효과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주가들인데 좀 제가 오늘 좀 소개드리고 싶은 섹터 중 하나는 제과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과라고 하면은 뭐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 있고요. 뭐 오리온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제과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밀 가격이 워낙 이제 생산 자체가 좀 적게 될 거라고 전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자 제과 가격들도 지금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또 원유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우유를 말씀드립니다. 이 우유 가격도 뭐 10년 만에 최대 폭이었던 88원 인상한데 뭐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원유
우유 가격이 올라간다. 한 통 뭐 1리터에 뭐 3,000원을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 나오는데 사실 실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반영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았었고 운송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발의한 정책들에 따르면은 지금 우유 같은 경우는 쿼터제를 200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2013년도부터는 2013년이군요. 2013년부터는 이제 이 우유 가격에 대해서 연동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농가 입장에서는 뭔가 더 뚜렷하게 더 좋은 품질의 우량소 품종을 개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나왔던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 가격들 그러니까 이 우유가 좋으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회사인데 이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낙농가들이 이 검사를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비 부담이 사실은 낙농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유업 기업들이 이거를 비용까지 대신 청구하면서 이제 우유 가격까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가된 행태가 지금 우유 가격이 뭐 3,000원을 넘냐 마느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과 업종이 그럼 이 우유 가격도 올라가 밀 가격도 올라가 그러면 결국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가격을 이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 제과 업종들과 그리고 이제 빈과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면 뭐 빈그레도 있고 롯데웰프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질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잘 갔던 거는 유가가 좀 우유 가격과 좀 연관이 있는 뭐 이제 빈그레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먼저 선두적으로 갔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좀 주가가 좀 눌려져 있는 오리온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리온 같으면 지난번에 그 합병 이슈 때문에 상당히 급락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월에 이제 레고캔 바이오죠. 옛날 레고캔 바이오인데 이게 또 브랜드가 이제 옥스퍼드 레고랑 또 부딪히다 보니까 리고캔 바이오로 바꿨다가 이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레고가 리고 바뀐 게 이 브랜드 명 때문에 이게 좀 충돌이 나서 리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인수를 할 때 5,5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통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마진이 후퇴한다 이렇게 우려가 됐겠죠. 근데 오리온이 그래도 지금 뭐 제 대표님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오리온 하면은 뭐 어떤 과자가 딱 떠오릅니까? 청. 오리온 하면은 초코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2022년 3분기부터 해서는 연내 누적 판매량이 이제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620억이었고요. 네. 여기에 닥터유가 621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뛰어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닥터유도 연간 매출 성장률이 약 30%가 넘게 되는데 이제 올해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이 닥터유 브랜드가 1,000억 여부를 달성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리온의 1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1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24%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국내 매출이 또 9.5%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물론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 매출이 실질적으로 어디 나왔나 봤더니 북미 지역 수출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실적을 좀 주목을 했을 때는 오리온이 해외 실적을 좀 굉장히 탄력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닥터유를 비롯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간편식으로 많이 쓰는 뭐 프로틴 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 뭐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이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지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1분기 내에서의 가장 큰 악재라면은 이제 바이오 기업을 인수했던 거라고는 요약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좀 본업의 실적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리온의 가치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11만 원대, 12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 9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 진짜로 이렇게 레벨 다운이 될 정도의 펀더멘털에 합병을 하면서 이슈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오리온의 그 주주들,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인데 이 위험한 바이오가 들어오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그냥 낮아진 것인지 이거의 판단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좀 너무 극단적으로 좀 변동을 한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리온이 레고캔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시선을 보냈던 거는 뭐 이전부터도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주주분들이 예상은 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전격으로 이제 인수를 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저희도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지금의 식품주에서 지금 변모를 하려는 모습들이 이제 과거에는 어떤 기업이 이제 어떤 산업을 하느냐가 거의 사실상 1대1 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경우가 현대차라면 자동차만 만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심 모빌리티를 다 이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뭐 드론 사업도 넓히고 있고 로봇 산업도 확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리온도 이제는 회사 자체가 이제 과자 만드는 회사의 이미지를 탈피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자체의 기업의 다발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축의 모습이다.
있습니다. 그게 좀 다만 극단적으로 나온 현상이다 보니까 주가에서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실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의 이제 주가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지만 뚜렷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반면에 그래도 실적이 좀 탄탄했던 오리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좀 다시 받는다면은 주가 자체는 과거 12만 원 선을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가 1%, 1.03% 하락이고 코스닥이 1.76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많은 분들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또 이런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진입이 되고 또 종목에 또 매매가 순환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장에서는 꼭 좋은 수익이 나시기를 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의 어제 같은 경우 매도, 오늘 같은 경우 매수.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고. 네, 이것이 결국 스마트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되기를 정말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김덕호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